중원 남서쪽 끝자락 구름조차 검게 물들어 넘지 못한다는 10만 대산 최신부 깎아지른 절벽 아래 깊숙이 자리한 마교 본당 마열지에 묵직한 돌문이 열리고 검은 흑복을 입은 정보호법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가 짊어지고 온 들것 위에는 사지백제가 축 늘어진 흑사대장 동마가 실려 있었다. 교주님, 강남 항주 서호로 파견되었던 흑사대가 전멸했습니다. 어둠 속에 솟은 흑석 옥좌 위에서 붉은 잠포를 두른 사내의 눈동자가 천천히 하였다. 마교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정점에 군림하는 절대자 천하제일마였다. 흑사대 20척의 쾌속선이 전부 가라앉았다고. 예, 교주님. 호수 위를 덮었던 칠체 동무도 흔적 없이 씻겨나갔으며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기혈이 완전히 풀린 동마 하나뿐입니다. 정보호법이 고개를 숙이며 동마의 몸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천하제일마가 옥좌에서 일어나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가 손을 뻗어 혼절해 있는 동마의 단전 상단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짚었다. 찰나의 순간 천하제일마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다. 억센 충격이나 무식한 내력으로 때려 부순 흔적이 아니로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주님? 동마의 단전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맑은 물에 소금이 녹듯 부드럽게 씻겨나간 것이다. 겉뼈와 십이경맥에는 바늘구멍만 한 상처도 없건만 오직 단전에 꼬인 마기만을 정확하게 태극의 이치로 관통에 흩어버렸어. 천하제일마가 손을 거두자 동마의 옷깃 틈새에서 아침 햇빛을 닮은 맑고 청명한 도가 기운이 한 가닥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어두운 석실 공기를 흔들었다. 음습하고 탁한 마열지의 흙길을 밀어내며 자연의 순리를 바로잡는 순양지공의 자녀 파동이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마교 호법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저런 맑은 기운은 소림사의 불력도 화산파의 예리한 검기도 아닙니다. 무당파의 도법 아닙니까? 무당 장문이는 늙어서 힘이 없고 칠검 중 화경을 넘은 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천구석 도관에 저런 내공을 지닌 자가 어찌 존재한단 말입니까? 천하제일마는 차가운 헛기침을 뱉으며 뒷짐을 졌다. 우리가 헛짚었다. 세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가짜 껍질이었어. 그의 시선이 동쪽 중원의 하늘을 향해 고정됐다. 화경을 아득히 넘어 현경 혹은 천이나 빌의 자연경에 닿은 도사가 세상에 나와 걷고 있는 것이다. 숭산 비경에 칠성복마진에 멈춰 세운 것도 강남 서호의 물결을 허공에 띄워 흑사대를 도살한 것도 전부 그 도사의 짓이다. 교주님, 그렇다면 다음 결계 거점인 사천과 북방도 그자가 가로막을 것입니다. 어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간자들을 몰래 보내 쥐새끼처럼 봉인을 갉아먹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 천하제일마의 목소리가 묵직한 바위처럼 석실 바닥을 울렸다. 남은 네 곳의 지매축에 본교와 혈영맹의 주력 고수들을 동시다발로 투입해라. 판을 엎고 전면전을 벌여서라도 결계를 깨부수고 숨어서 순리를 부리는 그 도사를 내 눈앞으로 끌어내야 하느니라. 마교 본산 깊은 곳에서 쇠줄이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과 전쟁의 굉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 항주성 비추루 객잔의 후원정원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이 서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정원 대나무 잎을 사각거리며 흔들고 있었다. 형님, 제가 항주 바닥 정보 선인들을 싹 훑고 왔습니다. 개방 홍계가 기름진 닭다리를 씹으며 정원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뒤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당소소가 뿔뿔 따라 나왔다. 언니, 두사오라버니, 늦었으니까 내일 먹을 만두 주문해놓고 자자. 나 배고파서 아침 일찍 깰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단 꼬마 아가씨 뱃속에는 항주 호수가 통째로 들어앉았나 봅니다. 명훈이 도리자에 기대 앉아 호리병을 흔들며 껄껄 웃었다. 그의 옆에는 새롭게 정돈된 백색 비단 장포를 걸친 남궁년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 머리에 꽂힌 백옥 연꽃 비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고 맑은 옥빛을 뿜어냈다. 남궁연이 따뜻하게 데워진 춘차를 새 찻잔에 따라 명운의 앞으로 가볍게 밀어주었다. 밤바람이 찹니다. 차 한 모금 더 드시지요, 도사님. 소조 덕어주신 차 덕분에 제 목구멍이 아주 호사를 누립니다. 명운이 정교한 손길로 찻잔을 쥐고 향기를 깊게 들이켰다. 낮 동안 서우 수면 위를 맴돌던 매캐한 도끼와 살벌한 칼부림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궁녀는 잔을 쥔 명운의 굳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어떤 암투와 전쟁을 준비하든 맑은 바람을 두른 이 사내의 헐렁한 도포 곁에 머무는 한 두려울 것은 없었다. 대나무 잎사귀가 스치는 부드러운 밤바람 속에서 네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소리와 따스한 차 향기가 고요히 객잔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항주를 떠나 숭산을 거슬러 올라 소림사에 당도한 찰나 산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자비로운 무관 대신 시퍼렇게 나를 세운 소림무승 30명의 눈빛이었다. 멈추어라. 무당의 도사놈은 단 한 발자국도 소림의 산문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선두에 선 나한당, 당주 해공대사가 쥐고 있던 묵직한 철장 곤봉을 바닥에 내리찍었다. 잘 다듬어진 청석 바닥이 파여나갔다. 명운이 허리춤에 낡은 호리병을 툭툭 치며 헐렁하게 웃었다. 아이고, 스님, 며칠 안 본 사이에 인심이 아주 팍팍해지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절밥에 시원한 보리물 한 사발 얻어먹으러 왔거늘 몽둥이부터 드시니 이 총구석 도사가 가슴이 떨립니다. 가증스러운 입을 다물어라. 어젯밤 대웅전 옥합에 모셔두었던 본문의 성물 달마사리첩이 사라졌다. 옥합을 가르고 남은 것은 너희 무당파 비전 건법인 태극검로의 흔적뿐이었느니라. 남궁년이 명운의 반 발자국 앞에 서며 맑은 안광을 빛냈다. 머리에 꽂힌 백옥비녀가 산바람에 은은하게 흔들렸다. 대사, 사건의 전후를 명확히 살피지 않고 문파를 비방하는 것은 소림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도사님께서는 이제야 산문에 도착하셨습니다. 남궁세가의 소가주라 할지라도 무단의 도사를 감싸려 한다면 본문의 적인 셈이다. 나한당 제자들은 들으라. 저 무례한들을 결박하여 대웅전 앞마당에 꿀려라. 해공대사의 호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0명의 무승들이 일제히 곤봉을 뻗으며 사방을 에워쌌다. 공기를 가르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다. 당수소가 질겁하며 당문 기계통에 손을 얹었다. 언니, 빡빡이 스님들이 진짜로 치고 들어오잖아. 나 침 쏴도 돼? 기다려라. 남궁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수소를 제지하며 단전 속 청풍거미를 천천히 가다듬었다. 도사님을 의심하다니. 소림의 명성이 아깝게도 해공대사는 눈앞의 속임수조차 읽지 못하는 둔재로구나. 무승글의 곤봉 끝이 좁혀오는 순간 명운이 미끄러지는 듯한 소요요 보법으로 남궁년의 어깨 너머를 지나 앞으로 나섰다. 헐렁한 구름문양 도포 자락이 살랑이며 무승들의 맹렬한 기세를 부드럽게 흘려보냈다. 스님, 성물을 훔친 놈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까지 반듯하게 파놓고 가겠습니까? 명운이 뻗은 오른손 뒤끝이 쇄도하던 해공대사의 철장 곤봉 중심점인 세 번째 마디를 가볍게 언뜻 짚었다. 투박한 파요름은 없었다. 하지만 태극의 이치를 담은 정밀한 진력이 곤봉을 타고 스며들자 해공대사가 실었던 완력이 순식간에 흩어지며 곤봉이 해공의 손바닥을 벗어나 뱅글뱅글 허공을 맴돌았다. 해공대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절준 양반들은 참으로 융통성이 없습니다. 도난 사건이 터졌으면 주인 영감님부터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순서 아닙니까? 명운이 헛기침을 하며 대웅전 으슥한 뒤편을 향해 소리쳤다. 방장 영감님, 마당에서 힘없는 도사 잡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얼른 나와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녹차 준비해 두셨습니까?
무승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닫혀있던 대웅전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소림사를 총괄하는 백발의 방장 공허대사가 염주를 굴리며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대웅전 뒷문으로 걸어 나온 공허대사를 본 해공대사와 무승들이 일제히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방장 스님, 이 뻔뻔한 무단의 도사놈이 본문의 성물을 훔치고도 산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장 금강진을 펼쳐 포박하겠나이다. 공허대사는 희고 긴 눈썹을 늘어뜨린 채 명운을 가만히 응시했다. 굳은 흑석 같은 스님의 표정에 서늘한 침묵이 흐르자 당소소는 침통을 쥔 손에 땀을 쥐었고 남궁녀는 명운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동안 명운을 노려보던 공허대사의 입에서 묵직한 한숨이 흘렀다. 해곰은 듣거라. 겉에 남겨진 칼자국만 보고 사람을 쫓는 것은 소림의 맑은 눈이 할 일이 아니다. 저 도사는 내가 직접 방장실로 데려가 죄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니 너희는 대웅전 주변을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라. 하지만 방장 스님, 저놈은 아주 위험한. 내 말이 들리지 않더냐. 공허대사의 음성이 맑은 종소리처럼 청명하게 도량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경에 도달한 고승의 불력이 담긴 사자 후에 해공대사와 무승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귀를 열었다. 명우는 헐렁한 독보자락을 툭툭 털며 뒤돌아섰다. 소자랑 단 꼬마 아가씨 그리고 거지아우님은 저기 손님방에서 연꽃차나 마시며 쉬고 계십쇼. 제가 스님하고 아주 심도 깊은 불법 논쟁을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명운이 실실 웃으며 공허대사의 뒤를 따라 방장실 안으로 사라지자 남궁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소림사 방장 스님답게 도사님의 본질을 한눈에 알아보시는구나. 굳게 닫힌 방장실 내부 엄숙한 향불 냄새가 배어있는 조용한 방 안에는 비단 좌복 2개와 바둑판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굳어있던 공허대사의 얼굴에서 엄숙한 방장의 위엄이 싹 사라지고 입가에 반달 같은 웃음이 걸렸다. 아이고, 명운도사, 참으로 오랜만이오. 그 헐렁한 옷차림은 3년 전 숭산 자락에서 내 차를 훔쳐 마실 때와 조금도 변한 게 없구려. 스님이야말로 머리에 윤기가 더 흐르십니다. 밖에서 아주 금강역사처럼 폼을 잡으시길래 저도 장단 맞추느라 땀 좀 뺐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대립했냐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소림사의 수장과 촌구석 도사가 오래전부터 바둑판을 기울이며 차를 나누던 끈끈한 직이라는 사실은 소림사 내부에서도 아는 이가 없었다. 공허대사가 흑돌 하나를 천원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나저나 밖에 눈이 많아 소란을 피웠소만 상황이 영 좋지 않소. 사리첩을 도난당한 것도 옥합에 무단의 태극검로 흔적이 남은 것도 모두 사실이요. 쯧쯧,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명운이 흰돌을 가볍게 집어 흑돌 옆에 툭 붙였다. 스님께서 아끼시는 그 낡은 돌 조각을 진짜로 도둑 맞았을 리는 없고 쥐새끼 잡으려고 일부러 옥합문을 열어두신 거 아닙니까? 허허, 역시 도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구려. 공허대사가 흰 털을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소림 지하에 숨겨진 네 번째 봉인 결계 주위를 맴도는 탁한 기척이 느껴진 지 꽤 되었소. 본문 장모 중 누군가 혈령맹에 매수되어 내통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꼬리를 내밀지 않으니 내가 가짜 사리첩을 미끼로 던진 것이라오. 그런데 그 쥐새끼가 제 문파 검법으로 덤터기를 씌웠다 이겁니까? 그렇소. 우당과 소림을 이간질하여 봉인 수호를 방해하려는 수작이지. 진짜 사리첩은 지금 내 가사장삼 안쪽에 잘 있소만 가짜를 훔쳐간 놈은 오늘 밤 그것을 들고 절 바깥에 혈령맹 연락책과 내통할 것이오. 명운이 바둑판 구석의 틈새를 정교한 손길로 짚으며 빅돌을 놓았다. 그의 헐렁하던 눈매에
서늘하고 맑은 이체가 감돌았다. 바깥에서 소란을 피워 놈들을 안심시켰으니 오늘 밤 쥐새끼가 굴 밖으로 나오겠군. 도사께서 밖에서 망을 좀 봐주셔야겠소. 아이고, 절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다 야간 방범 순찰까지 뛰게 생겼습니다. 대신 밤에 잡는 놈 주머니에 든 은화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두 고수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조용한 방장실을 채웠다. 바둑판 위에 놓인 흑백의 돌들이 얽히며 소림사에 숨은 현련맹의 새작을 옥죄는 거대한 포위만이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다. 소림사의 깊은 숲을 뒤로하고 섬서지경의 가파른 산길에 접어들 무렵 계곡 아래쪽에서 비장하고 처절한 파공음이 울려 퍼졌다. 발이 벼랑을 타고 내려가 숲길 뒤에 몸을 숨기자 계곡 공터 한가운데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가슴팍에 매화문연이 수놓아진 백색 무복, 검끝에서 피어나는 날카로운 매화 이파리 형상의 매화검기. 그는 바로 하산파 젊은 세대 중 가장 뛰어난 성출의 일원에 화산검협이라 불리는 천재 무인 백동현이었다. 하지만 백동현의 검술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어깨와 허벅지는 이미 적들의 암기에 당해 붉은 피로 젖어 있었다. 동현 오라버니, 저 때문에 칼을 놓지 마세요. 공터 한쪽 벼랑 끝 거대한 나무 기둥에 50여 척의 굵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열셋 남짓한 소녀가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치고 있었다. 백동현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여동생 백설아였다. 소녀의 목덜미 바로 앞에는 흑복을 입은 현령맹 살수의 예리한 비수가 서늘하게 맞닿아 있었다. 크크크, 화산검협. 계속 배워보시지. 내 놈이 검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이 계집애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주마. 살수조장이 비수를 조금 더 깊이 들이대자 소녀의 하얀 목줄기에서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비겁한 놈들. 백동현은 핏발 선눈으로 적들을 노려보며 쥐고 있던 매화검의 검자루를 부들부들 떨었다. 인지를 앞세운 비열한 협박 앞에 천하의 화산쾌검도 나를 펼칠 수가 없었다. 검을 바닥에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의 목줄기가 열릴 것이다. 백동현은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악을 깨물었다. 그는 결국 치욕을 삼키며 손에 들고 있던 명검을 바닥에 떨어뜨리려 했다. 숲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당소소가 분통을 터뜨렸다. 저런 치사하고 나쁜 놈들, 인지를 잡고 협박하다니. 남궁년이 청검의 검자루를 쥐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명운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막아섰다. 소저, 지금 저기서 칼을 들고 뛰어나가면 쥐새끼들이 놀라서 꼬마 아가씨 목부터 긋습니다. 허나 도사님, 저대로 두면 백소엽도 동생도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급하시기는. 앞문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뒷담을 넘어가는 게 도둑 잡는 순서지요. 명운이 헐렁한 도포옷깃을 여미며 씩 웃었다. 꼬마 아가씨는 제가 챙겨올 테니 소저랑 거지아우님은 제가 손가락 3번 튕기면 저 바보 무인 구하러 앞장서서 나가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운의 신형이 소요유의 기이한 보법을 타고 계곡 그림자 속으로 뱀처럼 미끄러져 사라졌다. 경지를 넘어선 그의 맑은 은신술 앞에서는 풀잎 하나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살수 조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백설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살수 조장의 등 뒤 나무 위에서 빛바랜 도포 자락이 낙엽처럼 조용히 떨어져 내렸다. 아이고 아저씨, 남의 집 귀한 여동생 목에 칼을 들이대면 손목에 병이 납니다. 누구냐? 경악한 살수 조장이 고개를 돌리며 비수를 그으려 했지만 명운의 발걸음이 반호흡 더 빠르고 부드러웠다. 명운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살수 조장의 비수진 손목 관절 윗부분, 정확히 기혈이 모이는 힘의 균형점을 살포시 언뜻 짚었다. 거한 완력도 요란한 파열음도 없었다. 태극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의 근육결을 역으로 비틀어버리는 정교하고 유연한 진력 한 가닥이
통과했을 뿐이었다. 살수조장의 손목이 힘없이 꺾이며 들고 있던 비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명호는 틈을 주지 않고 왼손 바닥으로 사내의 단전 상단을 가볍게 짓지어 기어를 완벽히 봉쇄한 뒤 기절한 사내를 풀숲 뒤로 던져버렸다. 동시에 명훈의 치끝이 벼락처럼 뻗어나가 소녀를 묶고 있던 묵직한 자물쇠의 틈새를 툭 쳐서 풀어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풀려난 백설알을 명훈이 넓은 도포자락으로 감싸 안았다. 허공을 가르는 세 번의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울렸다. 지금입니다. 치십시오. 숲속에서 대기하던 남궁년의 백색 장포와 개방 홍게의 타구봉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인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백동현의 눈동자에 거대한 분노와 청명한 안광이 폭발했다. 이 비겁한 종자들. 바닥에 떨어졌던 매화검이 발등에 채여 다시 백동현의 손으로 날아들었다. 인질이라는 족쇄가 풀린 화산재일 검수에 검관이 수십 송이의 날카로운 매화 이파리가 되어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남궁년의 천풍거미가 퇴로를 차단하고 홍기의 타구봉이 다리 몽둥이를 부수어 나가자 계곡을 메우던 40명의 혈연맹 살수들은 단반식경도 버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괴멸했다. 설아. 칼부림이 끝나자마자 백동현이 달려와 명훈의 품에서 안전하게 털어나온 여동생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오라버니. 한참을 눈물을 흘리던 백동현이 붉어진 눈으로 일어나 명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화산파 미래의 장문이니 될 자존심 강한 검수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은인 덕분에 목숨보다 소중한 혈육을 구했습니다. 이 백동현, 오늘 은인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화산의 명예를 걸고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명훈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헐렁하게 웃었다. 아이고, 무릎은 얼른 펴십시오. 촌구석 도사가 산길 걷다가 꼬마 아가씨 우는 소리가 해서 풀잎 하나 털어드린 것뿐입니다. 명훈이 껄껄 웃으며 백동현을 일으켜 세우자 남궁년은 곁에서 그 넉살 좋은 뒷모습을 보며 맑은 미소를 지었다. 소림의 방장에 이어 화산파의 젊은 영혼까지 명훈의 부드럽고 깊은 순리의 궤적 아래 강호의 저미로운 뼈대들이 하나둘 굳건한 엮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천의 가파른 바위산 틈새에 요새처럼 들어앉은 당문 본가는 짙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혈연맹의 사주를 받은 사천 일대의 사파연합, 사검연합의 고수 수백 명이 성벽 앞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갈고리 줄을 걸어 올리고 있었다. 막아라, 외벽 노포를 쏴라. 성로 위에서 당문의 문도들이 비오듯 은침과 도간기를 쏟아부었지만 사검연합은 흑철로 덧댄 두꺼운 방패망을 앞세워 끈질기게 전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당문 본가의 핵심 자랑인 자동방어 기계진의 총구들이 멈춰선 채 요란한 쇳소리만 뱉어내고 있었다. 언니, 도사오라버니, 큰일 났어. 본가 방어장치가 고장났나봐. 당소소가 사색이 되어 성문 안쪽 비밀통로로 앞장섰다. 명훈과 남궁년, 개방 홍계가 그 뒤를 빠르게 따랐다. 본가 지하에 위치한 기계진 제어실로 들어서자 기름때를 묻힌 당문의 장로와 늙은 장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쇳덩이 통제탑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장로님. 당소소가 달려가 묻자 수성 책임자인 당무진 장로가 분통을 터뜨렸다. 소주께서 오셨군. 혈영맹의 쥐새끼가 어젯밤 기계진 제어축 틈새에 쇠추를 박아놓고 도망쳤습니다. 연강으로 주조된 톱니바퀴가 완전히 맞물려 버려서 황소 10마리의 힘으로 끌어당겨도 꿈적하지를 않습니다. 당무진 장로가 가리킨 중앙 제어탑 내부에는 수백 개의 정밀한 톱니바퀴들이 어지럽게 엉킨 채 정지해 있었다. 억지로 비틀어 멈춘 탓에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핵심 축이 풀어져 방어장치 전체가 폐기될 위기였다. 지상 성벽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까지 진동했다. 사검연합의 충차부대가
외벽 문짝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성문이 뚫리기까지 반시경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문의 천년 요새가 이런 허망한 속임수에 무너지다니. 장인들이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였다. 아이고 어르신들,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시면 멀쩡한 쇳덩이도 녹있습니다. 헐렁한 구릉문양 도포 자락을 나부끼며 명운이 제어탑 앞쪽으로 어기적 다가섰다. 당무진 장로가 눈을 부릅떴다. 어디서 온 도사이길래 본문의 출입 금지 구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가. 장로님, 우리 생명을 구해준 명운 도사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비켜보세요. 제가 침통으로 저 틈새를 쑤셔볼 테니까. 당소소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명운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느긋한 반달 눈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얽히고 설킨 톱니바퀴에 안쪽 이음새를 환한 대낮처럼 관통하고 있었다. 꼬마 아가씨, 억센 힘으로 당기거나 바늘로 쑤시면 연강 톱니가 이빨을 상합니다. 기계라는 건 결국 자연의 오행순리를 본떠 만든 뼈대 아닙니까? 명운이 집신을 고쳐 신고 제어탑 바로 앞에 섰다. 남궁녀는 숨을 죽이고 명운의 손끝을 응시했다. 숭산 비경에서 고대 기관 진식을 단 30초 만에 해제하던 정교한 보법과 도법이 다시 한번 펼쳐지리라 직감한 것이다. 명운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끝이 복잡하게 얽힌 쇠바퀴들 사이 가장 깊숙한 안쪽 아주 작은 지지판 모서리를 살포시 얹듯 짚었다.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막으면 둑이 터지지만 작은 물고 하나만 틀어주면 강물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가는 법이지. 명운의 뒤끝에서 뻗어나간 맑고 유연한 태극도기가 차가운 쇳덩이 틈새로 스며들었다. 무식한 완력으로 쇠줄을 뽑아내는 방식이 아니었다. 쇠바퀴 전체에 걸린 하중의 중심점을 찾아내어 맞물린 각도를 한 푼 옆으로 미끄러지듯 밀어낸 것이다. 청명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뻑뻑하게 굳어있던 통제줄이 튀어오르며 갇혀있던 쇠추가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기 시작했다. 숨이 멎어있던 제어탑의 톱니바퀴들이 활력을 되찾고 정밀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지하 제어실 전체가 씩씩한 기계 작동음으로 가득 찼다. 고쳐졌다. 중심축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당무진 장로와 장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명운이 손을 털며 씩 웃었다. 자, 이제 바깥에서 남의 대문 두드리는 양반들에게 매운맛 좀 보여주셔야지. 지상 선벽 위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선벽 곳곳에 숨겨져 있던 사천당문 특제의 연발 기관들이 굉음을 내며 포문을 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율된 강철 화살촉과 짙은 마취 동무가 사검연합의 머리 위로 폭우처럼 쏟아졌다. 우와, 당문 기문진이 다시 작동한다. 피해라, 방패가 뚫린다. 강철 화살은 사파 고수들의 호신강기를 종이장처럼 관통했다. 성문 앞까지 몰려왔던 수백 명의 사검연합 무인들은 단 몇 호흡 만에 대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산길 아래로 패퇴하기 시작했다. 칼 한 번 뽑지 않고 굳어있던 천년 요새의 심장을 되살려낸 광경이었다. 지하 제어실에서 당무진 장로가 눈물을 훌쩍이며 명운의 앞에 이마를 숙였다. 당문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쇳덩이를 만진 이 늙은이조차 보지 못한 이치를 도사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일깨워주셨나이다. 아이고,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기름칠을 잘해두신 덕분이지. 전 빗장 틈새에 낀 돌멩이 하나 털어낸 게 전부입니다. 명운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헐렁하게 웃었다. 남궁녀는 조용히 다가와 명운의 옷소매에 묻은 쇳가루를 비단 손수건으로 털어주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천하의 어떤 무력보다도 단단하고 유연한 이 사내에 대한 짙은 신뢰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사검연합의 공격이 씻겨내려간 사천당문 본가에 밤하늘 위로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왔다.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5번째 봉인 결계 역시 흔들림 없이 맑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검연합이 물러간 사천당문 본가는 바깥 성벽의 연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당문 대회 의실에는 사천 일대를 양분하던 10여 개 중소, 정파 문파의 수장들이 핏발선 눈으로 마주 앉아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당문이 요새 문을 닫아 걸고 방어기계집만 고치는 동안 우리 철관문의 외곽상단 39시 불타버렸소. 당문이 사파놈들과 밀약을 맺고 우리 영토를 미끼로 던진 게 분명하오. 무슨 망발이오. 우리 첨학파 제자 12은 철권문이 후방 지원을 끊는 바람에 고립되어 전멸했소. 혈령맹의 간자가 철권문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 혈령맹이 당문을 공격하기 전 사천 곳곳에 뿌려둔 치밀한 이간계에 걸려든 탓이었다. 마교 본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연합해야 할 정파들이 서로를 첩자로 의심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칼부림을 벌일 기세였다. 당무진 장로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진땀을 흘릴 때였다. 아이고, 양반들이 쇳소리를 어찌나 크게 내시는지 제 귀가 다 멍멍합니다. 헐렁한 도포를 걸친 명운이 뒷문을 열고 어기적어기적 들어왔다. 장내의 문주들이 일제히 험악한 시선을 돌렸다. 어디서 온 도사놈이 정파 문주들의 중대 회의에 혀를 차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철권 문주 문도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명우는 늘 그렇듯 콧등을 긁적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다. 명운의 곁을 지나 백색 장포를 단전히 차려입고 머리에 옥색 비녀를 꽂은 남궁년이 회의장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오랜 붕대를 풀어낸 그녀의 오른손은 허리춤에 새로 쥔 묵직한 강철 검자루 위에 얹혀 있었다. 억센 살기는 없었으나 숭상과 항주를 거치며 단전 깊은 곳에서 정제된 맑고 깊은 청풍거미가 장내의 탁한 열기를 봄바람처럼 서늘하게 가라앉혔다. 시끄럽습니다. 제위문주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내공의 무게에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당신은 누구시오? 하남 남궁세가의 소가주 남궁년입니다. 남궁년이 은빛 문양이 새겨진 가문의 신표를 탁자 한가운데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낙양에서 금강건문의 참상을 확인하고 사천까지 오는 동안 혈령맹이 사파 고수들의 쾌검과 화약으로 정파, 무인들의 틈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명백히 보았습니다. 지금 문주들께서 나누는 비방과 의심이야말로 천하제일마와 혈령맹이 원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진정 모르십니까? 문도산이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다. 허나 남궁 소가주, 우리 상간이 탄 것은 명백한 사실이오. 억울하게 죽은 제자들의 피는 누가 보상한단 말이오. 남궁년의 맑은 시선이 흔들림 없이 문도산을 직시했다. 피해 보상을 원하신다면 동료의 등 뒤에 칼을 겨눌 것이 아니라 진짜 적의 목을 향해 검을 뻗으셔야 합니다. 그녀가 소매에서 한 장의 서신을 꺼내 펼쳤다. 조금 전 당소소와 개방홍계가 사천 외곽 지부를 뒤져 확보해온 혈영맹의 습격경로 기록지였다. 보십시오. 철권문 상단이 닫던 그 시각 청학파 역시 북쪽 계곡에서 사검연합 정예부대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두 문파 모두 연락로가 차단되어 서로를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문 또한 본가 내부에 침투한 세작 때문에 기계진이 마비되어 외곽으로 원군을 보낼 여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명분이 눈앞에 드러나자 핏대를 세우던 문주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남궁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회의장을 주도했다. 오늘부로 사천 일대의 피해 상권 수복과 부상자 구호 비용은 본 남궁세가와 사천당문이 절반씩 연합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대신 각 문파는 영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사천연합지휘부 아래 통합하여 남은 보민거점 수호에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명분과 이익 그리고 대의를 동시에 품어 아는 완벽한 제안이었다. 차갑게 날만 세우던 얼음공주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흐름을 주도하는 맑은 리더가 되었구나. 문가에 길에 서 있던 명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품속에서 배운 순리의 이치가 남궁년이라는 담치자를 만나 천하 정파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리더십으로 개화한 것이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철권 문주 문도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폭권을 올렸다. 남궁 소가주의 맑은 해안과 포용에 이 늙은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철권문은 오늘부로 남궁 소가주의 지위를 따르겠소. 청아파 역시 소가주의 뜻에 동참하겠나이다. 문주들의 동의가 줄을 잇자 당소소와 홍계가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회의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남궁녀는 조용히 뒤를 돌아 명훈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 번진 맑은 웃음 속에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행이 되겠다는 깊은 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